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림 측량학 및 GI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요, 산림 측량의 실제와 관련해서 교재에 있던 이제 뭐 거리 측량이라든가 평판 측량, 고저 측량, 각 측량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죠? 토탈 스테이션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적 및 최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결국 이제 측량하는 거랑 그 측량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산림 분야에서 이런 측량들이 어떻게 활용되나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처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격 탐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교재에서는 항공사진 측량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먼저 원격 탐사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항공사진 측량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사진을 이제 인화하고 이러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이제는 이제 인화된 뭐 항공사진 갖고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않다 보니까 네, 다 수치 자료, 그러니까 레스터 자료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들로 그래서 드론하고 관련돼서 요즘은 이제 뭐 항공사진 측량인데 과거에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하는 측량보다는 요즘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작업을 해서 하는 이런 과정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산림 분야에서 측량에 활용하고 관련된 내용들로는 우리 이제 원격 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 측량을 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또 드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리다라고 그러죠. 레이더 장비들을 이용하는 이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한 전파를 이용한 리다 측량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림에서도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GPS 측량하고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쭉 연결을 해서 한 2,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격 탐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마 그 원격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네,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 여러분들 무지개 보면은 되게 좋죠. 오른쪽 아래처럼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빛을 여러분들 아마 그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때 했었나요?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이죠. 오른쪽 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굴절 각도가 다르죠. 파장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색깔에 따라 각각 굴절되어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빛이.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대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 물방울에 입사해서 반사한 다음에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보라색이 가장 많이 굴절이 되고요. 빨간색이 가장 적게 굴절이 되어서 빨간색이 위쪽으로 보라색이 아래쪽에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이제 물방울 도식도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네, 굴절이 됩니다. 파장대별로 이제 굴절되는 각이 달라지고요. 다시 여기서 또 그 물방울 안에서 반사가 돼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굴절이 될 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의 형태로 분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각이 우리가 이제 한 약 42도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40도에서 42도의 각도 조건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무지개 색깔이 우리가 맨날 보면 이제 노래도 부르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신호등 색깔 무슨 색인가요? 적색, 황색, 녹색, 아니면 적색, 황색, 파란색. 어떤 게 맞습니까? 푸른색, 파란색. 우리가 빨간불, 파란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푸르다라는 의미가 네, 색깔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햇빛이 비쳐서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제 적외선부터 시작을 해서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빨주, 노초, 파남보, 자외선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요 파장대의 색깔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빨간색과 주황색이 구분되지 않고요. 주황색과 노란색도 그 사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색깔이 비슷한 색깔들이 이렇게 점점 번지듯이 이어지는 색깔들도 다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옛날에는 이 주황색과 노란색은 다 노란색이었어요. 누르다라는 색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이제 녹색이죠. 초록 아니면 청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색, 파랑, 남 거의 한 색깔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로 거의 묶여서 있는 색깔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보통 무지개색을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구분하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자연스럽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쓰이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청색 계열을 모두 푸른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푸르다. 그죠? 푸른 산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늘도 푸르러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청개구리, 청테이프, 청포도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청개구리, 파란색 개구리인가요? 아니죠. 청테이프는 분명히 녹색이에요. 그죠? 녹색이 비치는 개구리를 청개구리. 그다음에 녹색으로 된 테이프, 청테이프. 그다음에 파란색 포도면은 먹을 맛이 날까요? 여러분들 청포도라고 그러면 다 익은 아주 그 짙은 보라 색깔이 나는 그런 포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 그 녹색이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덜 익은 것 같아 보이는 이런 포도들이 청포도인 거죠. 이제 이런데 실제로는 녹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과거부터 푸르다라는 용어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에서 이제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인데요. 이거 외우기 힘들다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외우기 힘들진 않은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름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로이, 지, 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색깔의 앞 머리 글자입니다.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아이보리, 퍼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7가지 색깔로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방법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지개 이쁘죠? 쌍무지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해외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위키백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때요? 이제 앞에 계신 그 붉은 옷 입은 사람을 보실 게 아니라 뒷 배경으로 있는 쌍무지개를 보시면 각도가 정확하게 40에서 42도 각도가 맞춰졌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무지개가 보이는 모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햇볕이 물방울 표면에 부딪히면 각각의 파장대가 다른 각도로 굴절돼서 물방울로 들어가 내부에서 다시 굴절이 되는데요. 태양빛과 42도로 굴절되면 빨간색, 40도로 굴절되면 보라색의 분포가 한다.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지만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햇볕에 반사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항상 무지개를 보면 반원 형태였죠. 그죠?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도 무지개는 항상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속담에 보면 이 무지개의 끝을 찾아가면 뭐 보물이 묻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속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지개 끝을 찾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무지개도 따라서 뒤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하늘에서 바라보면 비행기에서 바라다 보면 무지개가 저렇게 원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볼 때는 가운데 그림처럼 많이 잘라져서 땅속으로 들어가 안 보이는 거죠. 그건 이제 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공중에서 보면 공중에서 42도 각도가 맞춰졌을 때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무지개 형태로 원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늘 알고 계시는 푸른 하늘과 붉은 노을입니다. 뭐 며칠 전에도 비가 굉장히 황사 때문에 하늘이 부였죠 요즘은.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비가 오면서 하늘이 아주 맑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진에 보시는 왼쪽, 이제 위에 왼쪽 사진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푸른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보면은 붉은 노을이라고 붉게 물들죠. 이렇게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바다라든가 산이라든가 주변이 다 붉게 물들어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푸른 하늘과 붉은 노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광선이 대기층을 통과하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층을 통과하는 거리가 정오 때는 가장 짧죠.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짧을 때는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파란색으로. 태양광선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가장 멉니다. 멀리서 이제 입사각이 굉장히 이제 직각이 아니라 이제 수직이 아니라 거의 수평에 가깝죠. 이렇게 대기층을 통과하는 거리가 이제 일몰이나 일출 때는 가장 길게 되고요. 요때는 붉은색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냥꾼과 호랑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아래 사진을 먼저 보시면, 사진에서 보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속에 하얀 토끼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죠. 자, 이런 하얀 토끼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사냥꾼과 호랑이 중에서 이런 겨울철에 이런 토끼를 누가 먼저 발견할까요? 사람은 가시광선 영역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의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등이 지금 어딘지도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구분이 잘 안 갈 겁니다. 그죠? 근데 호랑이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게 바라봅니다. 적외선 영역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얀 눈에서는, 지금 여기는 뭐 그 실내에 있는 형태라서 주변에 이제 색깔이 붉게 그 보라색 계통인가요?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만약에 바깥에서 본다고 그러면, 네, 주변 색깔이 확연히 온도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토끼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광선과 적외선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영상은 가시광선 때 영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사진이에요. 스마트폰에 이런 것을 찍은 RGB로 만들어진 영상이죠. 그래서 식물은 초록색으로 나타나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그 콘크리트나 아니면 아스팔트 같은 경우 이제 회색이나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건물 지붕 색깔 같은 것들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만, 적외선 영역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다른 색깔로 나타나죠. 자, 건물이나 이런 인공 구조물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 무채색 계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식생들이나 이런 활력도에 따라서 붉은색 계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엔 박쥐입니다. 박쥐가 잘 날아다니는 이유. 박쥐는 솔직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두운 곳에서 이제 늘 동굴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시력은 거의 퇴화됐다고 그러죠. 뭐 박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또 세태하고는 또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네, 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박쥐로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쥐 자체가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모든 바이러스들하고 공생하는 개념으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 박쥐가 살기 위한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하고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이 생활권을 영역을 점점 넓히다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마주치지 않아야 될 박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풍토병이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늘상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아파하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박쥐하고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박쥐가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네, 새로운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박쥐 같은 경우는 완벽한 레이더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초음파를 발생을 해서, 네,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쥐의 몸에서 발산된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나와서 다시 반사파가 돌아오게 되겠죠. 이 반사파를 듣고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가 발사한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히면 물체의 질감, 크기, 거리, 그리고 방향을 박쥐의 귀에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가지고서 파악하게 되는 거죠. 박쥐 종류에 따라서 또 발산하는 초음파의 파장대가 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내는 초음파가 갔다가 돌아와야지 내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옆에서도 다른 박쥐가 내는 소리가 내 귀에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낸 소리가 아닌 데서 엉뚱한 데서 날라오니까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오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초음파를 이용하는 게 박쥐, 돌고래, 뭐 고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돌고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보면 그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초음파를 발산을 하는데 이 초음파가 고래나 돌고래 등이 내는 초음파 대역하고 비슷해 갖고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이즈가 된 거죠. 그래서 고래나 돌고래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엉뚱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문제를 발산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또 특히 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잠수함이라든가 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고출력의 초음파를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래나 돌고래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듣겠죠. 귀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뭐 우리는 귀지만 이제 돌고래는 귀는 아니겠죠? 초음파를 이제 그 흡수하는 기관에서 네, 뭐쨍 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소통의 수단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한잔 하러 이런 그 주점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할 때 어때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주변 사람들 소음에 묻혀갖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아마 돌고래나 고래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박쥐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무지개가 보이는 원리 한번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요. 뭐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것 같은데 한 번쯤 더들 알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란 하늘과 붉은 노을이 생기는 이유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죠? 그다음에 사냥꾼과 호랑이를 통해서 우리가 색을 인식하는 방법. 그래서 사람은 우리 눈으로는 가시광선 영역을 보는 거죠. 적외선하고 자외선 영역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필터를 뭐 이용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다음에 동물들은 조금 다르다. 호랑이 같은 경우는 적외선 영역으로 물체를 인식한다. 박쥐와 고래는 자신의 특별한 기술을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탐지하고 이동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이걸 앞에 왜 했냐? 바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격 탐사에 적용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격 탐사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격 탐사는 이제 우리가 광의와 협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원격 탐사와 좁은 의미의 원격 탐사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의 원격 탐사를 살펴보면 대상체에 접촉하지 않고 대상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모든 것을 원격 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원격 진료 요즘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네. 사람을 직접 만져서 촉진하거나 아니면 대면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때요? 그죠? 네, 전화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이제 화상을 통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진료를 하고 이러는 것들 나오는 것도 있죠. 이게 원격 진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협의의 원격 탐사로 가볼게요. 협의로 가면 항공기나 위성체와 같은 플랫폼, 장비체에 탑재된 카메라라든가 스캐너, 레이저, 선형 또는 면형 센서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전자기장, 분광대의 자외선이라든가 가시광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마이크로웨이브 등의 영역으로부터 정보를 접촉하지 않고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시각적 수치 영상 처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협의의 원격 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격 탐사라는 것은 지구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구 바깥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달을 간다라든가 화성을 간다라든가. 뭐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도 뉴스에 이제 가끔 나왔었어요.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 우주선이 있어요. 그죠? 네, 70년대에 발사가 되기 시작해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수금지화, 수금지화는 아니죠. 그죠?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그 다음에 뭐 카이퍼 벨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 우주선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뭐 파이오니어 10호, 파이오니어 11호, 보이저 2호, 뉴 호라이즌즈 이런 위성들이, 우주선들이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뭐 한 7, 8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퍼시비어런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이죠. 퍼시비어런스. 화성에 착륙한 조사용 로버입니다. 그죠? 바퀴 달린 운반체입니다. 자, 퍼시비어런스가 요즘 이제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문화일보에 나왔던 사진을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근데 화성에 기존에 이제 착륙해서 화성을 탐사하러 돌아다녔던 로봇이 있었어요. 소저너, 오퍼튜니티, 스피릿, 큐리오시티 같은 그런 이제 로봇들이 화성 바닥을 열심히 굴러다니면서 조사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요번에 간 퍼시비어런스가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을 데리고 갔죠. 인제뉴어티 드론이라는 드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화성에서 띄워서 날려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고 동영상도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최초에 제자리에서 이륙했다가 이제 호버링하다 착륙하는 거, 조금 더 높이 이륙했다 착륙하는 거, 그다음에 낮은 고도에서 주변을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성공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높이 이륙을 해서 먼 곳까지, 조금 더 먼 곳까지 이제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요. 뭐 드론 가격은 뭐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이제 화성 탐사가 이런 드론이나 뭐 이 움직이는 탑재체니까 드론이라든가 이런 로봇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제 머지않아 화성에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는 게 문제죠. 왕복이 돼야 됩니다. 편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또 하나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협소한 우주선 안에서 뭐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 바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구 바깥에서 그럼 조립하면 되잖아. 물론 조립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가지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가서 우주에서 다시 조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뭐죠? 우리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연구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수십 년에 걸쳐서 각각의 모듈들을 가지고 올라가 조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들이 되는데요. 뭐 화성 이제 뭐 미국의 누군가가 언제까지 화성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주민을 보내겠다라고 뭐 선언을 하고 차곡차곡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화성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원격 탐사의 필요성인데요. 자, 원격 탐사가 왜 필요할까요? 자, 원격 탐사,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적합하겠죠. 우리가 자주 현장에 가서 오지 같은 데서 가서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격 탐사에 의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을 테고요. 현지 조사에 비해서 개인 오차가 적고요. 상대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광범위한 지역 자료 분석 시에 객관적인 결과를 획득하기가 쉽습니다. 또 데이터를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존할 수가 있고요. 과거부터 미래를 쭉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일한 영상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공간 객체의 면적, 거리, 정량적 해석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들을 조사할 때 이런 원격 탐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뭔가 조사를 한다. 미시적인 거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만 산림 전체를 바라보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원격 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문제점도. 촬영 조건이라든가 플랫폼, 센서, 영상 처리 등의 기술에 따라 추출되는 정보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네, 조건 다양합니다. 또 고가의 장비와 이를 해석하기 위한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영상 자료의 해상도에 따라서 획득 정보 내용의 한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올라갔던 인공위성 데이터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셋이라는 위성 시리즈인데요. 이 랜셋 같은 경우가 보통 한 80에서 100m 정도, 한 픽셀이요. 점 하나가 80에서 10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운동장 같은 게 점 하나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노아라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위성입니다. 미국에서 발사했던 기상위성인데요. 전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픽셀이 거의 한 1km, 1km 정도 돼요. 대신 이제 지구 전체를 표시하기엔 굉장히 좋겠죠. 데이터 양을 따졌을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입문 현상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원격 탐측으로 추출할 수 없는 공간 정보이므로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 조사에서 확인을 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협소한 지역에서는 직접 조사에 비해서 비경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면적을 조사할 때는 오히려 이런 원격 탐사에 그 인공위성을 하나 띄우거나 뭐 비행기를 하나 띄워야 되는 비용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해도 몇백만 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격 탐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경제성 부분인데요. 대규모의 지역들을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규모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오히려 원격 탐사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왜? 위성을 쏘는 비용은 비싸지만 이게 한두 번 찍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촬영한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상태로 반복을 해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